네, 일단 시장은 오늘 기분 좋게 반등을 하고는 있는데 요즘 고민이 그동안 잘 갔던 성장주 계속해서 들고 네. 갈 것이냐 아니면은 경기 민감주 쪽으로 손바꿈을 빨리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또 갑자기 시장이 오르니까 반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좀 중심을 잘 잡아야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 투자자마다 사실 투자 시계열이 다 달라요. 그건 근데 이제 그렇죠. 그게 정립이 안 되시는 것도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좀 장기 성향으로 계속 투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항상 이제 시장 색깔에 맞춰서 좀 약간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좀 트레이딩을 하는 스타일인지, 네, 그거에 좀 다를 수 있는데, 왜냐면 지금 오늘 비록 성장주가 오늘 좀 올라가긴 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모처럼 이제 충격에서 벗어나지만, 뭐 지금 이렇게 하루 이틀 올랐다고 이제 성장주가 V자로 올라가기는 사실상 거의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 왜냐면 미국의 금리가 꺾여야 돼요. 국채 네. 금리가 이제 크게 좀 하락을 해야, 작년에 아마 2월부터로 제가 기억을 해요. 2월부터 4월까지였는데 그때 국채 금리가 강세를 보일 때였어요. 맞아요. 당시에 한국의 대표, 그때 뭐 카카오도 많이 빠졌었고, 뭐 네이버, 게임주, 2차전지 소재까지 다 급락을 했었는데, 당시에 올랐던 섹터가 어디죠? 바로 가치주입니다. 뭐 철강주, 조선주, 건설, 화학. 근데 지금 그 흐름이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 흐름이,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한번 올라섰는데 여기서 갑자기 무너질 가능성이 좀 낮지가 않은 게, 미국이 또 이제 그 갖고 있던 자산을 매각한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 자산 채권을 매각한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요. 미국의 그 국채 금리는 반대로 올라갑니다. 이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가거든요. 그런 게 보면은 결국엔 지금 당장은 적어도 1, 2월까지는 이 채권 금리가 강세를 보이면서 가치주 장세가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를 일단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가치주 그동안 좀 작년 하반기에 가치주 들고 있어 너무 힘드셨던 분들은 당분간 시장이 안 좋아도요 좀 우시셔도 돼요. 예, 이제는 좀 고통에서 해방되실 거예요. 좀 네. 당분간은. 예, 근데 작년에 이제 너무 성장주 일변도로 그냥 뭐 메타버스나 AR, VR, 뭐 게임, 엔터, 뭐 미디어라든가 2차전지 소재 이쪽에 집중하셨던 분들은 한 2달은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가치주 갖고 계셨던 그 고통받았던 그 흐름과 지금 이게 성장주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한 2달 정도의 어떤 그 기간, 그러니까 저는 가격 조정은 좀 많이 받아서 크게 여기서 뭐 또 저점을 깨고 무너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한두 달 정도의 그 옆으로 가는 바닥에서 이 기간 조정이 좀 당분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3월 달에 미국의 FMC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때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태인데, 그렇죠. 오히려 그때는 저는 또 역으로 성장주가 또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요? 왜냐면 항상 이게 좀 되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은 미리 선반영을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에도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때요, 나스닥이 훨씬 더 좋았어요. 당시에도. 근데 그 전에 미리 빠져버려요. 예.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이게 다 되게 재밌는 현상이죠. 왜냐면 이제 악재가 시작이 됐는데 그렇죠. 주가는 반대로 가고, 왜냐면 선반영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환율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실제 미국이 금리를 처음 올릴 때는 오히려 달러가 약세로 가고요. 올리기 전까지는 달러가 강해요. 한번 이건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좀 강하죠. 그러니까 이제 3월까지 만약에 금리가 그때 올린다면 네. 달러는 쉽게 안 꺾이겠죠. 근데 막상 올리고 나면 또 반대로 가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서 저도 이제 2월까지는 좀 성장주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가치주 시대인데, 근데 그 논리에 만약 여러분이 동의를 하신다면, 내가 성장주를 갖고 계시다면 장기로 나는 이거 끌고 가는 기업들이다. 그러면은 그냥 한두 달 그냥 무시하고 참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차라리 지금 더 사야죠. 더 비중을 늘려야죠. 그러겠네요. 예, 예. 결국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좀 그런 거보다는 당장 좀 수익을 내고 싶다. 여기 좀 이 한두 달 동안 시장 색깔이 바뀌었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오늘 올라오잖아요, 성장주가. 네. 잘라야죠, 조금. 잘라서 그 돈 가지고, 그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갑자기 S-오일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유가 못 많이 오른, 예,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못 오른 가치주들이 지금 튀기 시작해요, 한 번씩. 그러면 덜 오른 게 뭐가 있을까? 뭐 대표적 음식료도 있을 것 같고, 네. 은행주도 아직 많이 못 올랐고, 자동차도 여전히 전 못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중에서 아직 안 오른 걸로 이제 한번 교체를 해보는 거죠. 이건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펼칠 것인지, 이거는 모두 다 여러분의 선택이죠, 사실은. 제가 뭐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성장주도 너무 걱정은 하지 말되 나의 그 투자 시계열에 따라서 한번 다르게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년 6개월 만에 어제 또 1,200원 선을 돌파를 했고 오늘도 뭐 1,200원 상단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네.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도 오히려 3월에 금리 인상이 된다면은 좀 하향 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상방이 좀 제한돼 있다라고 보세요? 네, 저는 이제 1,200원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1,200원 넘어가면은 네. 우리나라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다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재작년이죠.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도 1,200원 넘으면서 증시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네. 그때 이제 물론 팬데믹일 때인데, 근데 그 후로는 1,200원 넘은 적이 없다가 이번에 넘겨버렸는데, 사실 근데 누가 봐도 지금 뭐 경제 위기가 온 것도 아니고, 그건 그렇죠. 한국의 오미크론 확진자도 예전 고점 대비해서 좀 안정화는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건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라 결국 지금 달러가 워낙 지금 강하니까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긴축적으로 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원화에서 좀 일부 자금이 빠져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는 현상은 1,200원이 넘었는데 외국인이 주식을 매일 사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우리의 과거에 볼 수 없던 패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환율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100원 깼을 때요.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환율이 떨어지는데 외국인은 팔기만 했고 지금은 환율이 오르는데 계속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현상들이 자꾸 좀 발생하는데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환율이 올라간 거는 사실이지만 달러 강세는 어쨌든 좀 주춤할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금리가 올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가 꺾였던 경험들이 많이 있고 네. 거기다가 오히려 달러가 이렇게 올라서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수출주들은 오히려 마진이 증가합니다. 예, 환율 효과를 좀 받죠. 그리고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3월달 전인대에서 중국이 이제 아마 부양책을 추가로 쓸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좀 신빙성 있게 좀 자료들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미리 사놓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 보면 환율이 저는 이제 너무 막 여기서 갑자기 하루에 막 급등을 한다거나 이런 양상만 아니라면 1,200원대에서 좀 횡보해 준다면 뭐 너무 그렇게 리스크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갑자기 또 돌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외국인 수급은 좀 체크해 보시되 지금 현재까지는 외국인들이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군을 유망하게 보고 계신지 추가로 궁금한 것이 왜 조선주가 요즘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지난해에 수주를 많이 받았고 이 부분의 실적이 반영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네.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긴 했는데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잖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선, 철강 또 해운주까지 같이 본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똑같은 네. 게 피크아웃이에요. 세 개 다. 왜냐하면 조선주도 작년에 수주가 너무 많아서 네. 이거 이제 올해는 당연히 꺾이고 그러겠죠. 철강주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해운주도 이거 운임지수 언제가 꺾이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실제 한번 봐보세요. 지금 데이터들을 보면은 철강은 좀 꺾인 건 사실이에요. 약간 철강 가격은. 그렇지만 조선하고 지금 해운주 보면요. 운임지수는 계속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선주들 벌써 새 벽두부터 한국조선해양그룹이 현대중공 계열사죠. 이쪽이 벌써 6척의 수주를 따내버렸어요. 네. 시작하자마자. 그것도 성과가 기존보다 한 17% 비싼 가격에 그 수주를 따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잭팟을 터뜨렸는데 이런 걸 보면 이제 작년에 피크아웃이라고 외쳤던 게 좀 이게 무색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반도체도 그랬잖아요. 작년에. 네. 피크아웃. 맞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너무 피크아웃 논리가 너무 강해서 작년에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너무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이런 거죠. 설사 피크아웃이 와도요. 주가는 안 빠져요. 미리 반영을 네.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피크아웃 강도가 강하지가 않아요. 그럼 주가는 바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2월, 4월에 미국의 국채 금리 급등할 때 주도주가 그 무거웠던 경기 민감주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지금 그거랑 너무 똑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그러면 당분간 경기 민감주 쪽은 좋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올해 환경이 그래도 좀 나은 것들. 특히 조선업황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정유주가 가지만 정유도 지금 중국이 수출을 좀 줄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SOL 주가에는 당연히 긍정적이고 네. 그다음에 저는 보험과 은행도 되게 좋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올해 반짝하고 말 사이클이 아니라 적어도 2년 정도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좀 느린 속도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사이클에서 경기가 좋아지면 은행주가 안 갔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은행은 아시겠지만 너무 싸잖아요, 주가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은행주가 저는 굉장히 좀 편하다. 지금 접근하기에는. 그래서
이런 좀 민감주들 중에서 못 오른 것들 좀 계속 부담 없이 담을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주는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을 보세요? 최근에 뭐 보험주 같은 경우는 사실 몇몇 네, 종목을 네. 중심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은행주가 배당 낙 후에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기회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너무 이제 시중은행은 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지방은행 그중에서도 제2비금융지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수익성도 네. 좋고 은행주 보실 때 자기 자본 이익률을 많이 봐야 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배당도 5, 6% 정도 주더라고요. 근데 주가가 안 가요. 너무나 그동안 부진해가지고 그러니까 은행 업종을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를 안 하는 게 자꾸 정부가 규제를 하니까 네. 배당도 하지 마라. 거기다 대출도 줄여라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종료돼 버렸잖아요. 최근에 신용대출 재개되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배당도 분기 배당으로 좀 늘린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그럼 이제 더 이상 리스크는 없는데 그리고 그 작년에 가장 핫했던 카카오뱅크가 상대적으로 지금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오히려 기존의 은행으로 자금이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방은행주 한번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경기 민감주단에서 또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알아볼까요? 박소영 캐스터. SOE와 함께 대한유화나 금호석유 등 이 석유화학주들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제품 과잉으로 인한 시황 악화가 지속될 것이란 말과 또 정책 수혜를 받아서 이 시황이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떤 쪽에 무게를 두고 봐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러니까 시황이 좋은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시황이 뭐 이렇게 수요가 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에 뭐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가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던 이유가 고점 대비해서 그 피크아웃 논리거든요. 네. 결국엔 공급 과잉 우려, 또 증설 우려 이런 것들이 그냥 매월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많이 빠져서 굉장히 좀 저렴해진 상태인데 더 이상 그 논리가 이제 안 먹히는 거죠. 뭐냐면 그게 진행이 돼도 이제 이미 주가에 그걸 너무나 크게 반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재가 아무리 나와도 이제 맷집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같은 경우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고 또 이것도 SOL과 좀 비슷한 게 경기 민감주고 가치주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때 또 수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올해 석유 제품 수출을 55%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외부로 이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나라 석유화학 회사들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들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그게 시연이 안 되더라도 시장은 항상 주가는 기대감을 먼저 반영하잖아요. 근데 주가가 너무나 눌려 있었잖아요. 네. 정말 많이 빠졌어요. 특히 뭐 금호석유 같은 건 배당도 많이 주는데 굉장히 눌려 있었는데 오늘 금호석유, 대한유화 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에서 한번 올라간다. 다만 이제 이 염두에 두실 건 가치주 내에서도 약간 옥석가리기를 해야 되는 게 석유화학은 구조적인 성장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건 왜냐하면 이제 트레이딩 개념이니까 석유화학 기업들은 저는 일단 1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저점 대비해서 20에서 한 30% 정도 랠리가 나온다. 네. 그럴 때는 이제 그 정도 선에서는 한번 또 수익을 챙기는 것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장기로는 끌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SO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목표가 한 14만 원까지 보고 네. 있는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가가 97,000원 그리고 전고점이 한 10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까지는 봐도 좋을까요? 아니면 이 저는 부분도? 충분히 예. 그러니까 지금 SO일은 그 올해 작년에도 정제 마진 좋았는데 예. 올해도 정제 마진 되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중국 수출도 제한되고 공급 이슈가 별로 없어요. 특히 정유가 석유화보다는 또 업황이 더 좋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어서 충분히 매력이 있고요. 작년에 그 10월 달에 정유 쪽이 한번 좋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11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1만 원까지 염두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같이 거론되는 게 GS랑 SK 이노베이션인데 네. GS는 정말 절대적으로 쌉니다. 근데 지주회사라서 좀 할인을 많이 받는데 지주회사도 올해 아마 재평가를 좀 받을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대선 후보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뭐 물적 분할 후에 자회사 상장하는 거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 좀 검토하겠다. 그럼 이러면 지주사 할인율이 좀 축소가 돼요. 그래서 GS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죠. 그 물적 분할 때문에 많이 빠졌었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결국엔 주가는 회복이 되겠죠. 근데 이노베이션 또 2차 전지까지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을 가장 선호를 하고
가장 싸다는 면에서는 GS를 한번 접근해 보시고 지금 그래도 정유회선 주도주는 S-오일이니까 난 주도주를 하고 싶다. 네. 그러면 S-오일. 그러니까 각각 색깔이 다르니까 한번 거기 구미에 맞게 한번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주도 앞서서 못 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정말 못 갔죠. 완성차 너무 업체도 못 뭐 갔습니다. 현대차, 기아 너무 못 갔고 그래도 또 많이 올라왔던 것이 요즘에 현대 오토에버가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또 지분 매각 이슈와 관련해서 현대 글로비스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또 어제에 이어서 뭐 현대 모비스는 연속성을 가지고 약간은 가고 네. 있어요. 어떤 기업을 유망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요새 자동차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좀 투자 난이도가 올라간 게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는 자동차면 형님이 현대차가 달리잖아요. 그냥 다 따라가요. 맞아요. 그 비슷해요. 뭐 가는 폭은 오히려 부품주가 네. 좀 더 올라가거나. 근데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형님이 안 가요. 현대차, 기아가 되게 부진한데 네, 오토에버 아웃님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동차의 그 변화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동차가 이제 모빌리티로 가는데 현대차 이번에 정의선 회장도 CES 가가지고 로봇 걔 데리고 나왔잖아요. 네. 로봇하고 자율주행을 강조를 했어요. 그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누굽니까? 현대 오토웨버예요. 여기에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오토웨버가 주가가 11만 원에서 지금 14만 원까지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CES가 끝나가니까 제로 노출로 좀 최근에 빠지지만 그래서 자동차도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세요. 자동차에서 성장주는 현대 오토웨버 같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치주 장세가 오면 오토웨버는 좀 못 가요. 그 안에서도 성장주니까. 아, 그러면 그러겠네요. 여기서 빠진다가 아니라 사실은 뭐 작년에 오른 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는 안 빠지겠지만 좀 기간 조정이 한두 달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려올 때 이제 비중을 좀 늘려보시면 좋겠고 다만 좀 상대적으로는 좀 한두 달은 소외받을 수 있어요. 네. 올라온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물어보신 대로 현대글로비스랑 현대모비스가 지금 급등을 하는데 이 부품 회사들이나 이런 운송 회사들이 작년에 되게 완성차보다는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상대적으로. 또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성 회장이 언제 지분 파나 이거 불안해가지고 주주분들이 네. 왜냐면 시장에 팔아버릴까봐. 근데 다행히 칼라일이 그냥 자기가 가져가 버렸잖아요. 이 물량은 시장에 당장 안 나오니까 굉장히 좋고 칼라일 펀드가 또 장기 투자로 유명한 곳이니까 현대글로비스도 이제 제같이 찾아갈 것 같고 모비스는 작년에 그 부품 때문에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정말 눌려 있는데 네. 또 항상 증권가에서 파다한 소문이 그거였잖아요. 대주주가 지분을 확보해야 되니까 현대모비스 주가를 누른다. 이런 게 공공연하게 좀 맞아요. 있었는데 이제 지배구조 이슈가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전환이 어떻게 보면 그 글로비스 지분 매각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반대로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현대 모비스가. 예, 모비스가 네. 그리고 또 부품 공급이 만약에 이제 정상화된다면 작년에 완성차보다 부품이 훨씬 못 갔거든요. 반대로 부품주가 더 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좀 부품주가 조금은 더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대차하고 기아는 또 절대적으로 싸고 지금 아우님들한테 약간 힘을 좀 뺏겼지만 결국엔 저는 순환매가 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도주는 부품주가 맞지만 내가 만약에 현대차 그룹에 투자를 한다면 지금 당장은 현대차나 기아를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 부품주가 예. 또 달려가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들기가 좀 힘들어요. 네. 좀 부담되니까 지금은 현대차, 기아. 그래서 이게 옛날처럼 자동차가 다 간다 이거보다는요. 올해는 한번 이렇게 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각각 스타일에 맞게 좀 다르게 움직이니까 그 점을 좀 한번 염두에 두고 자동차를 투자하는 게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현대차도 지금 뭐 CES에서 로봇 개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CES에서 또 화두가 로봇인 것 같습니다. 로봇은 지금 지난해 연말에 삼성전자가 또 로봇 사업팀 격상을 시키면서 로봇주에 또 랠리를 쏘아 올렸는데 지금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M&A를 예고를 하면서 네. 로봇주가 다시금 오늘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이 로봇주의 향방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때 언제였죠? 이 시간에도 제가 한번 이제 그 네. 질문 주셔서 답변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갑자기 삼성전자에서 로봇 사업부 맞아요. 격상 얘기 나오면서 많이 갔어요. 사실 많이 갔는데 막상 CES 시작하면서 급락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갑자기 어제 이제 한종희 부회장님이 이제 M&A 하겠다. 네. 근데 그 사업부가 인공지능, 로봇 아니면 뭐 5G도 있고 전장, 네. 자동차 이쪽인데 여기에 대해서 폭넓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너무 좀 이게 폭이 넓으니까 도대체 뭘 한다는 건지는 우리가 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임팩트가 있던 거기 답변이 뭐였냐면은
빠른 시간 안에 뭔가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 네. 그러면 이거는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중에 뭐는 하나 걸릴 수도 있을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 오늘 로봇주가 오늘 뭐 유진 로봇 같은 것도 엄청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레인 로보틱스도 막 급등하는데 다만 저는 투자 관점에서 지난번에 랠리 나올 때 한번 반응을 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하실 건 뭐냐면 이 많은 로봇주 중에 뭐가 될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알 수는 없고 네. 그게 해외 업체일 수도 있어요. 꼭 국내 업체란 얘기를 한 건 아니니까. 네. 만약에 그래 버리면은 이 로봇주들은 또 급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로봇주들은 이미 시세가 한번 났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반등할 때, 그러니까 너무 테마성으로 좀 주가가 12월 달에 많이 움직여 버렸어요.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7,000원에서 거의 3만 원 갔으니까 2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격 반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은 좀 올라갈 때 로봇주는 좀 비중을 줄이자. 너무 좀 기대감만 비중 큰 것 줄이자. 같다. 예, 이렇게 좀 그러니까 M&A 재료 하나만 보고 지금 너무 올라가는 것 같아서 지금은 좀 현실적으로 좀 보자. 그래서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라스베가스 이 기자회견에서 또 얘기가 나왔던 것이 디스플레이 쪽과 관련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디스플레이 네. 쪽도 요즘에 많이 갔었는데 오늘은 어떤가요, 박소영 캐스터? 이녹스 첨단 소재가 현재 10%까지 고점 높여가고 있고요. 야스도 5%까지 오르면서 이 대형주에 이어서 소재주들도 함께 키 맞추게 하며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신규 접근도 가능한 시점일까요? 이녹스 첨단 소재가 지금 이제 급등하는 거는 이 기업이 되게 독특한 게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 같이 납품을 네. 해요. 이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덕산 네오록스는 삼성만 하고 P&H 테크라는 소재주는 LG에만 납품을 하니까 근데 이 기업은 둘 다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LG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삼성이 지금 밀당하는 것 같은 좀 느낌은 들어요. 사실은 뭐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LG가 굉장히 적극적이죠. LG는 당연히 예. 적극적으로 해야죠. 뭐 납품하면 좋은 거니까. 근데 삼성이 약간 지금 콧대가 높아요 아직은. 그래서 좀 약간 좀 시기를 조율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기사 보면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옛날 작년만 해도요 이런 루머가 나왔을 때 적극 부인을 했어요. 말도 안 된다. 네. 그런 거 검토한 적 없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어제 나온 기사를 보니까 다방면에서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약간 뭔가 접촉이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결국에 뭔가 조건만 맞으면 단가만 맞으면 아마 공급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삼성이 이미 LG 디스플레이 LCD 제품은 지금 이미 공급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OLED도 못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녹스 첨단 소재 너무 좋은 거죠. 양쪽에 다 납품을 하고 삼성도 어차피 자체 개발하는데 LG가 삼성에다 납품하면 LG 물량이 더 늘어나니까 여기 들어가는 소재 그 부품이 매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 또 이녹스 첨단 소재는 제가 아침에 보니까 키움증권에서 아마 또 긍정적인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 영향까지 좀 곁들여가지고 모멘텀을 좀 굉장히 강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만 원 돌파 앞두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저 전고 좀 넘어서서 저 한 6만 원대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모멘텀이 끝난 건 아니니까 보시되 다만 이건 있어요. 단기적인 이건 트레이딩 관점에서 만약에 LG가 삼성에 이제 공급하는 게 만약에 확정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솔루스 첨단 소재가 테슬라 공급설 나왔다가 한번 올라갔는데 공급설 나온 날 주가가 그날이 고점 찍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30%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게 우리 시장이 너무나 그게 좀 잘 그 통용이 되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 갖고 계시면 은 막상 삼성이 공급을 그러니까 LG가 공급 계약을 따내면 그때는 절반 정도는 꼭 수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매출 상당히 좋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를 하긴 했었는데 앞서서는 이 부분이 성과급의 일회성 비용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분석도 들어봤거든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6% 그리고 2.40% 오르고 있는데 일단은 잠정 실적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게 아직은 뭐 애널리스트 분들도 코멘트한 게 없어가지고 그건 좀 그래요. 뭐 지금 아마 이제 그 전화에 불이 나겠죠 사실은. 근데 그 코멘트들 아마 오후에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거 보고 또 한번 확인하시면 될 거고. 근데 항상 4분기는 어닝 쇼크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성과급 지급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애널리스트가 추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얼마만큼의 성과급을 줄지 네.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미스가 나는데 아마 이번에도 좀 그랬을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항상 분기마다 그런 게 많이 반영되더라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그 LG 그러니까 그 애플이죠. 애플 OLED 전용 공장을 그 삼성이 지어가지고 그쪽에 OLED 패널을 납품을 하는데 어느 정도 물량을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애플이 뭐 예를 들면 1억 장을 좀 원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적어가지고 뭐 5천만 장만 공급을 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을 그 애플이 좀 보상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항상 보상금이 조금씩 들어가요. 지난 분기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확한 금액이 예측이 잘 안 돼요. 근데 이번에 그게 뭐 빠졌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된지 우리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일회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예측이 좀 어렵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좀 미스가 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반응 보시면 어닝 쇼크인데 그냥 주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일회성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사 뭐 약간 좀 이익이 기대보다 진짜로 뭐 반도체가 좀 부진해서 그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원하는 건 지금 4분기에 반도체 실적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하고 제일 중요한 게 올해 2분기 반도체 고정거래가예요. 네. 여기에 사람들이 다 포커스를 맞추고 이게 올라간다고 보니까 막 올라가는 거거든요, 주가도.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너무 의미부연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올해 2분기에 고정거래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 그리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실적에서 저는 더 주목을 해야 될 게 일단 스마트폰 사업부하고요. 그 폴더블 폰 쪽이 얼마나 좀 좋아졌는지 이거랑 그다음에 메모리보다는 파운드리가 진짜로 이익이나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네. 메모리는 너무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한번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시면 될 텐데 어쨌든 정확한 데이터는 이번 달 말에 나옵니다. 그때 4분기 확정 실적이 네. 발표되니까 그때까지는 한번 좀 그 실적에 대한 데이터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파운드리와 관련해서도 사실 이번에 뭐 대규모 M&A 예고하고 있는 쪽이 파운드리 쪽이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전망도 맞아요.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돼서 좀 짚어볼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물론 아직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M&A 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그 기자분들이 이렇게 추측을 했던 네. 이제 기사들을 보니까 가장 많이 꼽는 기업이 네덜란드의 NXP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기업인데 네. 왜냐하면 이제 이쪽 전장 쪽으로 뛰어들려면 자동차 반도체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공급 부족이잖아요. 근데 삼성이 그걸 또 새롭게 시작하기가 좀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 방향이 맞다면 NXP 같은 기업들 아니면 이제 그 일본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이 다양하게 포진돼 있는데 그런 기업 중에 하나를 인수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좀 쉽진 않은 게 워낙 덩치들이 커요. NXP만 해도 한 40조인가 50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100조 정도 현금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은 한데 과연 그거를 인수를 딜을 체결을 했을 때 미국, 중국, 유럽에서 또 승인을 해줄 거냐. 네. 이것도 좀 난제가 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삼성이 인수하면 너무 좋죠. 좋고 밸류가 올라가요. 삼성이. 예, 자동적으로. 근데 이거를 만약에 승인을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또 누가 딴지를 놓으면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어쨌든 이제 난관은 있겠지만 가장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거는 이제 NXP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국내에선 보니까 DB하이텍 주가가 오늘 좋더라고요. 급등하고 뭐 거의 있어요. 국내 유일한 파운드리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뭐 삼성이 예전에도 한번 제가 기억이 나요. 이거는 그렇게 한번 단독으로 기사가 났던 거니까 그때 한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DB하이텍 뭐 또 지분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일부 있었던 거는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 한 몇 달 전에. 근데 그 후로는 이제 또 사실 무근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항상 삼성의 M&A 나올 때마다 또 DB하이텍 주가가 좀 들썩거리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DB하이텍을 삼성이 인수 안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너무 업황이 좋아요. 뭐 반도체도 부족하고 증설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DB하이텍은 너무 삼성 이슈에 힘을 내지 마시고 주주분들은 그냥 업황 보고 계속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폴더블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요 며칠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박소영 캐스터. 네, 현재 파인테크닉스가 6%의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BH도 2%까지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강한 시세를 분출하기보다는 조금 오른 후 상승분을 반납하고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이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이게 그 폴더블 폰 관련주는 올해 이제 그때 9월이었나요? 그때 폴더블 폰 나왔을 때 네. 그 전에 한번 당겨서 급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실제 잘 팔렸는데 좀 아쉬웠던 게 삼성이 수요 예측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두 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아. 생각보다 공급을 못 늘린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반도체까지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운 모델이에요. 엄청나게 더 팔 수 있었는데 수요가 넘치는데 이제 공급이 부족해서. 근데 어쨌든 수요는 확인이 됐고 올해 나오는 모델은 아마 굉장히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1,500만 대까지. 지금 작년에 나온 모델이 한 1,000만 대 정도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1,500만 대, 많게는 뭐 2,000만 대도 팔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뒤에 애플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애플도 참전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애플이 참전할 때 누가 수혜를 받을 거냐? 삼성의 이 부품 회사들이 당연히 수혜를 많이 받겠죠.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폴더블폰 관련주는 모아가는 거 좋은데 근데 지금 어차피 삼성전자 폴더블폰은 가을에 나와요. 네. 지금 안 나옵니다. 그러면 공백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주가가 잘 안 가요. 당연히 왜냐면 9개월치를 예. 지금 반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언제쯤 가냐면은 5월, 6월이면 움직일 가능성이 전 높습니다.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면은 지금은 트레이딩이 맞아요. 내가 뭐 어떤 매매를 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 전고점 가면 팔아놨다가 또 전저점으로 오면 좀 매수를 했다가 아니면 주가 안 갈 때 이게 흘러내리겠죠. 관심 없으면 사람들이 안 사니까 주가 흘러내려요. 그럴 때 난 가을 보고 매집하겠다. 이것도 좋아요. 그래서 각자 성향에 맞게 한번 대응을 하시되 본격적인 랠리는 좀 시간은 필요하다. 이걸 보시고 그리고 이 폴더블폰 쪽에서 만약에 공략을 하신다면 힌지 업체들 있잖아요. 네. 기존의 스마트폰엔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힌지는 무조건 폴더블폰이 들어가니까 이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어쨌든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이 OLED와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한번 여러분들이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핸드폰과 관련해서는 또 애플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애플과 관련해서 또 LG 이노텍 볼 수 있잖아요. 오늘은 어떤가요, 박수영 캐스터? 네, LG 이노텍은 정말 작년 말부터 올 한해 유망주로 꼽는 리포트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이 교점을 기록한 후 좀 조금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다시 접근해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고 조정을 받아볼까요? 저는 그 이 LG 이노텍은 사실은 약간 부품주인데 네. 지난해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랐죠. 그 메타버스에 엮여서 그래요. 메타버스에 애플이 참전할 거다. AR 기기. 네. 그럼 LG 이노텍이 당연히 우선순위가 되겠죠. 거기다 또 LG 이노텍이 애플카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애플과 맞물려서 메타버스 자율주행 같이 간 거죠. 한마디로 성장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지금 시장은 잘 안 맞아요. 결이.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러니까 오늘은 올라가는데 주가는 저는 옆으로 간다고 봅니다. 한두 달 정도. 그래서 똑같아요. 기존의 메타버스 관련주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서 상승할 땐 좀 위에서 줄이고 지금 가격을 보니까 한 36만 원 이상에서는 좀 비중을 줄여 나가시고 네. 반대로 32만 원 밑으로 온다거나 거기 근접할 때는 오히려 비중을 늘려가시면서 한두 달 정도는 좀 트레이딩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도 싸고 증권가에서 뭐 40만 원 이상 보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또 40만 원 갈 수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라도 한두 달 정도의 기간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같은 관점에서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던 대표적인 뭐 요즘에 테마주,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뭐 NFT, 게임주 이들 종목들도 그럴까요? 위메이도 오늘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저는 마찬가지로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완전히 장기 관점에서 네. 제가 아까 3월 이후에는 좀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까지 난 좀 참겠다. 뭐 나 트레이딩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럼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네. 제 얘기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가져가시면 되는데 한두 달의 변동성은 나오니까 이걸 이용해서 급락할 때는 오히려 잡으세요. 어제 같은 급락이 또 나와요. 한 번에 끝나진 그러겠죠. 않고 예. 근데 이제 어제 저점을 쉽게 깨거나 그런 게 아니라 며칠 올랐다가요 또 한 번에 쭉 빠지고 또 며칠 올랐다 빠지고 이게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번씩 급락할 때 잡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또 간다고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다시 또 성장주인가 맞아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안 되고 오히려 내가 트레이딩 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 번 더 연결이 되면 비중을 좀 줄여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내려올 때 사고.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시장 가치주로 넘어간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좀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종목별로 투자의 아이디어를 상당히 많이 얻어봤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전장 라스트 찬스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공략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고맙습니다. 네, 시각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코닉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또 마침 신한금융투자에서 세코닉스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 추정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 시각 현재 10%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좀 짚어볼까요? 이 기업이 사실 주가가 되게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다른 카메라 회사들이 뭐 MC넥스도 그렇고 파트론도 그렇고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좀 고점을 못 넘어가면서 상당히 좀 부진했었는데 이제 오늘 달리고 있는데 사실 이 회사가 얼마 전인가 2주 전이었나요? 그때 갑자기 급 나간 적이 있었어요. 연말에. 네. 왜냐하면 이제 이 회사가 현대모비스에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차량용 카메라를. 근데 거기서 뭐 벤더에서 물량이 줄어든다, 막 이상한 루머가 돈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요새 좀 투자하실 때 주의할 게 너무 가짜 뉴스들이 많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뭐 주가들이 흔들리니까 그런 악재가 나왔을 때 파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회사에 꼭 확인을 해보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돈을 지켜야 되는데 뉴스만 가지고 판단하면은 요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그런 뉴스가 나오는 루머가 도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그때도 만약에 그것만 보고 던지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수밖에 그러겠죠. 없잖아요. 주가 그 후로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꼭 주의하시면 좋겠고 이 회사는 원래 본업은요.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 렌즈 있죠. 렌즈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기업인데 스마트폰이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그동안 몇 년 동안. 네. 그래서 적자를 봤어요. 실적도 안 좋고. 그래서 사람들의 내리에서 잊혀졌는데 이게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게 어느새 차량용 카메라로 이 사업 모델을 바꿔가지고 지금 차량용 그 카메라 쪽의 매출 비중이 70% 가까이 될 정도. 70%요? 네, 굉장히 높아요. 스마트폰이 급격하게 얼마 안 보이네요. 돼요. 스마트폰이 한 20%밖에 안 될 정도로 차량용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 그룹 쪽에 네. 납품이 되고 있고 지금 테슬라가 차량용 카메라만 가지고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기술이긴 한데 뭐 센서도 있고 카메라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카메라가 다 달립니다. 자율주행이 아니어도 요즘에 차 사시면 기본적으로 모든 게 카메라 없이는 지금 작동이 잘 안 네, 되잖아요. 몇 개가 다녔는지 네, 모르겠어요. 맞아요. 예, 뭐 전후방위뿐만 앞뒤 아니라 요새는 지금 이제 이 왼쪽 어떤 자동차는 제네시스 같은 경우 왼쪽 깜빡이 넣으면은 카메라가 이제 이거를 좀 비춰가지고 화면을 보여줘요.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카메라가 이제 대중화되는 거죠. 근데 이 차량용 카메라 단가가 스마트폰보다 5배가 비싸요. 근데 여기에 하나 둘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자동차에 보통 5, 6개씩 달릴 텐데 네. 그럼 굉장히 고마진의 차량용 이 카메라 시장이 커지면서 근데 가장 선도 업체가 또 세코닉스거든요. 이쪽에 또 특화돼 있으니까. 근데 실적 악화 때문에 주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PER도 올해 신한 보고서 읽어보니까 PER이 올해 기준으로 11배 이제 오늘 주가 올랐으니까 한 12배 됐겠지만 자율주행 관련 기업인데 PER이 12배면 되게 싼 거거든요. 사실. 동종업계는 보통 어떤가요? 보통 20, 30배가 넘죠. 아, 예. 예. 굉장히 고밸류죠. 고밸류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마트폰만 집중하는 기업들은요 퍼가 낮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성장 산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차는 이제 뜨잖아요. 그래서 밸류를 높게 줘야 되는데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11배, 12배는 굉장히 저평가된 거죠. 그럼 적어도 15배, 16배는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상승률이 충분하니까 한번 이 세코닉스도 한번 여러분들이 새롭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말씀해 주시면서 상승 탄력 더 커지면서 15% 급등하고 있거든요. 좀 조정 시 접근해 볼까요? 네, 다음 주에 한번 그러니까 오늘 그렇다고 너무 막 올라갈 때 쫓아가지 네. 마시고 이렇게 한번 시세 딱 주잖아요. 며칠 사람들 이제 빠지면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럼 거래량이 말라갈 때가 오니까 다시 한번 그때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망 종목으로 세코닉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